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김광균의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김광균 시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시인일 텐데요.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 하면은 정지용이라든가 김기림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그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모더니즘의 특징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은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세련된 기교로 표현하는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광균은 정지용, 김기림 등과 함께 한국 모더니즘 시 운동을 선도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주로 모더니즘이 주로 다뤘던 내용은요, 바로 도시적 감수성이었습니다. 이때 1930년대라고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사실 1930년대는 굉장히 현대적인 시대였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우리는 비록 일제강점기였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은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전차라든가 또는 뭐 거리에 백화점이 생긴다든가 이때는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인들은 이런 도시 세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런 도시 속에서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균은 이런 모더니즘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회화성에 뛰어난 표현력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시를 텍스트라는 문자로 배우지만요. 사실 이 문자는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촉각이라던가 공감각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김광균 자체가 그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뭐 이중섭과 같은 유명한 화가를 후원하기도 할 정도로 그림에 대한 탁월한 어떤 안목도 있었고 본인의 시도 감각적인 심상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균 같은 경우는 1914년에 태어나서 1993년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12살 때 부친을 여의고 6남매의 장남으로 일찍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향이 개성이에요. 그래서 개성 상업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서 군산의 경성 고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무역업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를 썼냐면 밤에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시를 쓰기 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무역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독학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화가들, 가난한 화가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1939년 정도에는 김광균이 25살 때 와사등, 정말 대표적인 김광균의 시인데요. 이 와사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25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이 와사등을 읽으면 정말 이 감수성과 감각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타고난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무튼 이런 김광균의 생애를 통해서 김광균의 시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 김광균의 광장을 1연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크게 1연과 2연부터 5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광장을 공부할 때는 시간성과 공간성에 따라서 1연과 2연부터 5연이 구분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이 변화 과정에서 어떤 감각으로 김광균이 어떤 광장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을 보면은요, 빈 방에 홀로
대낮에 채경을 대하여 앉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인방의 호울로 한번 같이 봐주시죠. 여기 일행에 보면 비인방의 호울로가 나옵니다. 우선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비인과 호울로입니다. 이 비었다는 것과 혼자라는 거는 둘 다 내용적으로 어떤 쓸쓸함 또는 적막감을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상응을 합니다. 또 표현상으로는 비는 빈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울로는 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춤법이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운율감을 맞추기 위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표현상의 기법인데요. 그래서 빈 방에 혼자 있는 그런 화자의 어떤 쓸쓸한 모습, 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연에서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은 어디다? 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연에서 공간적 배경이 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빈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을까요? 대낮에 채경을 대하여 앉고 있습니다. 누가? 화자가. 자, 대낮이라는 거는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낮에 혼자 방에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고요. 채경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채경이란 말 요즘 거의 안 쓰는 말인데요. 채경은요, 이게 몸체자예요. 그다음 거울 경자입니다. 몸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을 대하여서 혼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형의 시제로 뭔가 현장감을 줍니다. 자, 문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울이라든가 또는 윤동주의 시에도 나오는데요. 우물이라는 그런 소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과 우물의 공통점은요. 그 앞에 쓰면 내 얼굴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 모습, 자신의 어떤 현실을 비춰보거나 또는 그 안에서 뭔가 나를 성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상상해보세요. 화자가 혼자 빈 방에 거울을 마주 앉아 있어.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고독하고 뭔가 막 즐겁고 화려하고 기쁘고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지나요? 이 화자가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1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연을 볼게요.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2연에서 첫 번째 행을 보면요.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예요? 슬픈 도시라고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도시를 슬프게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 광장이잖아요. 보통 광장은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광장조차도 슬픔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일몰이 왔어요. 일몰이란 건 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라는 시간이 올 수 있고요. 지금 2연에서도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비인 방에서 어디로 갔어요? 슬픈 도시로 공간이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낮에서 어떻게 저녁으로 시간도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1연에서 넘어갔을 때 2연, 5연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가 있어요. 일몰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시계점 지붕에 시계를 보여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어디의 것이에요? 바로 도시의 것입니다. 도시는 또 다른 말도 도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상황인 거죠. 청동 비둘기. 자, 실제로 살아있는 비둘기 아니고요. 어떤 비둘기예요? 청동으로 만든 비둘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쓸쓸한 광장에
이렇게 시계가 있고 이거는 도시 문명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날아다니는 자연의 비둘기가 아니라 뭔가 청동으로 만들었으면 좀 으스스하고 좀 굉장히 좀 쓸쓸하고 약간 파리의 노트르담의 성당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는데 이런 도시 문명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몰이 오면 이런 청동 비둘기가 어둡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국적이야. 자, 바람이 부는 날은 쿠구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점 지붕에 있는 청동 비둘기가 쿠구 울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사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날에 뭔가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에 울었다라고 하면 슬픔을 상징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 비둘기가 울었다고 표현한 점에서 화자에 뭐가 이입됐다고 보냐면 슬픈 감정이 이입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 쿠구라는 그 비둘기 우는 소리가 쿠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청각이에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이 김광균 씨의 특징, 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잘 두드러져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면을 볼게요. 늘어선 고충이에 서걱이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되어 조우는 가등,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고층이 어떻게 됐대? 늘어섰대요. 와사등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의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도시 풍경이 고층 빌딩이 많아요. 사실 우린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건물이 생기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은 고층이 없었겠지만 일제강점기라서 이 정도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이야. 이게 어떻게 됐어? 고층이 늘어섰다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서걱이는 갈대밭. 자, 고층 위에서 서걱이는 갈대밭이 있어. 도시에와 어떤 갈대가 공존하는 모습인데 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은요. 뭔가 삭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도시 개발을 하다가 공사 중인 공간에 가면은 뭔가 들판이 있고요. 거기에 갈대들이 이렇게 자라거나 또는 잡초가 자라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쓸쓸함,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삭막함 이런 것이 어떻게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없는 표목되어 조우는 가등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열없는 이라는 얘기는요. 좀 겸연쩍고 부끄러운, 어설프고 짜임새가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 알아두시고요. 표목이라는 거는 여기서 무엇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우거나 박은 말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엉성한 어떤 표지가 돼서 조우는 뭐야? 조는. 잠을 자고 있는 가등. 가등은 거리의 조명을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도시 풍경에서 가로등이 졸고 있다고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뭔가 쓸쓸해. 삭막해. 그리고 저녁이 됐으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 됐잖아.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전이 되지 않는 이상 잠을 자는 모습이 아니죠.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빛을 막 비추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좀 편하게 잘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라고 하는데 이 모색의 의미는요. 날이 저물어가는 어스레한 빛을 얘기합니다. 이 빛에 젖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소리가 또 없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엷은 배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저는 이 사연의 이 단순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서울 도심을 이렇게 걸어갈 때 되게 거리는 반짝반짝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들은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군중들은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도 가끔 그런 기분 느껴보실 수 있는데 나는 이것에 동화될 수가 없는 거야. 왠지 모르게.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변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어떤 이런 물질적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이 안 돼.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에서 괴리감을 느껴서요. 많은 작가들이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독감, 이 물질 문명과 정신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합니다. 김강균도 이런 감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저녁이잖아. 근데 뭐를 입었어요? 얇은 배옷을 입었어. 얼마나 추워. 배옷은 여름에 입는 건데. 바람이 또 어떻게 돼? 차! 그러니까 우리는 촉각적으로 이 화자가 굉장히 덜덜 떨고 있겠다 알 수 있고요. 또 마음 역시 춥겠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온다. 참 이런 게 시적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어라면 난 정말 외로워, 슬퍼, 고독해 이런 게 우리의 일상 언어일 거예요. 근데 시인들은 정말 이 언어의 마술사라는 게 내가 지금 고독하다는 그 상황을 뭐라고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우는 거야. 이 벌레가 우는 거는 청각적인 심상인데요. 우리가 가을날 눈을 감고 시골에 가서 벌레 소리를 들으면요. 찌르르 찌르르 쭈쭈쭈쭈쭈 이런 벌레 소리가 나는데 그때 마음이 왠지 쓸쓸해지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벌레가 울고 있고 피부, 촉각적인 건 추워. 그러니까 이런 고독감이 심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촉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감각적 이미지로 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게 화자의 내면을 아주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화자가 슬픈 이유는 이 도시 문명을 마주한 자신의 상황. 그래서 일연에서도 체경을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 문명 사이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고독하고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슬픈 도시에 있었는데 마지막 연애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황혼을 쫓아 내 거리에 다름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황혼, 이 해가 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어? 쫓아요. 고독한 상황이었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내거리라는 공간에 왔습니다. 이건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로? 내거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다름질 치고 있어요. 달리기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름질 치다는 달리는 건데 뭔가 약간 쫓기듯이 막 정신없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일연이랑 호응하는 부분이 일연 같은 경우는 이 비인방이라는 공간적인 것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실외잖아.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뛰고 있어. 이게 이제 대조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서 뛰고 있을까? 뭔가 혼란스러워. 왜? 이 도시 문명 자체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뭔가 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야.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이 막 물려오는 도시 문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물질 문명은 너무나 이국적이고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가던 공간,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일상의 모습에서 약간만 틀어지고 약간만 여행을 가더라도 금방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란스러움을 느끼죠. 분명 적응은 하지만. 그런데 세상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간으로서의 그 당혹스러움, 그런 거를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도 엷은 배옷에, 그러니까 이 계절이 지금 거의 가을로 가고 있는데 추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엷은 배옷을 입은 것에 더해서 어떻게 모자도 없이 어디에 섰어요? 광장에 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채비를 할 때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 문명이나 도시 문명을 받아들일 준비도 없이 광장이라는 도시 문명 앞에 섰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질 치던 행동에서 지금은 광장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연에서 방과 대낮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화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내거리라던가 광장을 보는 모습, 그리고 이 방에서는 앉아 있었다면 여기서는 다름질치고 뭔가 도망가고 싶다가,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자본주의 문명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황망하게 서서 실존적인 고독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웨인촌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와사등,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미리 예전에 올려놓은 설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현대적인 감성에 자신의 어떤 서정성을 잘 투영했다, 이런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 작가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잘 드러내는 게 도시를 무한정으로 좋아해서 그것을 많이 다룬 건 아니에요. 변해가는 도시 문명을 잘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세련되게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낸 거지, 도시를 문명을 찬양해서 좋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더니즘 작가들은 또 외로움, 고독, 쓸쓸함 이런 것들을 정서로 많이 담았다는 점, 그 점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